오늘은 1년에 약 4만 건 내외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속사건의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만 건 정도 발생하는 상속사건 중에 대부분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내 재산을 이렇게 남겨라라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유류분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기 전에 유언장이 작성돼 있는지, 과연 이 유언장은 유효한 것인지, 이거를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 소송이 이제 무엇이냐면 남겨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만약에 유류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급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유류분권자, 내가 상속을 못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1977년도에 도입을 해서 7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모님들이 사실 농업시대고 간의 수공업시대로 이제 이전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아버님이 논 1000평을 마련하시고 2000평으로 불리는 것이 과거에는 온 가족의 노동력으로 이제 가능했어요. 그땐 기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사 지내준다고 다 장남한테 이제 생전에 물려주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남한테 가져라라고 유언장을 남기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골고루 남겨줘라, 남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고 그들이 상속받아야 될 일정 부분은 반드시 남겨줘라. 만약에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해서 반환 청구해라라는 제도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권리여서요. 유류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면 소송을 펴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유류분은 남겨주셔야 되죠. 미혼 자녀한테도. 그래야 그들이 소송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면 오히려 딸을 더 귀하게 기르시는 것 같아요. 딸을 더 예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생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도 결국은 곁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게 딸이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참 그 제사밥을 실제로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사 때문에 장남한테 그렇게 재산을 다 생전에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유류분 소송의 4만 건 중에서 52%입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딸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피고가 아들입니다. 아들 상대로 해서 그 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들, 딸이 전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재혼한 배우자도 있고요, 손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대부분 제기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2022년도 지금까지도 아들한테 편중돼서 재산을 주신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빠하고 여동생이 이렇게 친하진 않죠. 드문드문하죠. 왜냐하면 올케 언니하고 이렇게 친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제 부모님이 오빠한테만 남겨주고 돌아가신 재산에 대해 소송이 붙는다고 하면 이 가족은 이제 영원히 볼 일은 없는 거죠. 제사도 각자 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류분을 반드시 보장해주고 남기셔야만 분쟁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류분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상속인을 먼저 지난주 이제 강의 때 제가 4순위까지를 얘기했는데, 현재는 2순위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아직까지 민법에는 3순위자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올해 4월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류분권은 직계 비속하고 직계 존속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배우자는 공동으로 인정이 되죠. 이들에게 인정이 되는데, 본래 상속받아야 될 재산의 절반,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은 원래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될 돈이 내 몫이 1억이면 그의 절반 5천만 원까지만 채워줘라라고 해서 2분의 1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3분의 1입니다. 직계 존속은. 원래 가져가야 될 상속분의 3분의 1만 보장해라라고 해서 지금 유류분권자는 1순위와 2순위자에 제한된다. 그래서 형제자매라든가 사촌들은 설사 선순위가 없어서 상속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들이 다 가져가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분이 이게 계산 서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상속 사건 재판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게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집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면. 예를 11억 5,920원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고무줄입니다. 이게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줄었다 물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서 이게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판결이 여기 나는 거하고 요쪽에 나는 건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유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집니다. 그거를 변호사들이 딱 계산을 해줘요. 합의가 안 됩니다. 절대 합의 안 됩니다. 양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판결받은 원 단위까지 다 받을 건데 그걸 절대 양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절반 받는 거로 양보하는 건데 이런 특징이 있어서 정확히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서식만 만약에 부모님이 아신다고 하면 내 재산을 놓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미운 자식 있어요. 많지도 않지고 자식이 둘인데 하나가 덜 이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하나가 더 마음이 짠해.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왜?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이 자식한테는 좀 더 챙겨주고 싶어요. 하지만 능력 있는 자식이 이걸 용납하나요? 엄마, 그 집 살 때 내가 얼마 보태줬는데 동생은 여태까지 가져다 쓴 돈이 얼만데 이렇게 나와서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머님이 최소한 이들이 소송 안 하려면 계산을 하실 줄 알면 돼요. 계산을. 그러니까 능력 있는 큰아들한테 조금 남기고 싶으면 그가 받아야 될 절반만 남겨주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25% 주고 여기다 75%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해보자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는데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을 때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재산이 3억 원이에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억 원을 남겼어요.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은 원래 배우자는 0.5를 가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1억 5천, 1억 5천인데 가산을 해서 1억 8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 자녀는 1억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6대 4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6, 38, 6, 22 이렇게 해서 1억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들의 본래 상속분은 6대 4로 나누게 돼서 배우자가 1억 8천, 그 다음에 자녀가 1억 2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 아버님만 한 분 살아 계시면 역시 배우자가 1억 8천만 원 가져가게 되고 이 사안에서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가 1억 2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원래 3억을 다 남기고 돌아가시면은 나눠 갖는 상속분이에요. 그대로 3억을 두고 돌아가시면.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남기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3억 원을 몽창 사회에 기부한다. 그죠? 그 다음에 3억 원을 남아있는 배우자, 어머니죠. 배우자에게 다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남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된 경우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하나도 못 받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3억 원에서 내가 가져올 분이 1억 8천이었는데 유류분은 그 절반입니다. 절반이니까 9천만 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계산 서식을 보면 이제 3억 원에서 5분의 3에서 그다음 그거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원래 1억 2천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의 절반 6천만 원을 이제 받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내 아내하고 자녀한테는 내가 살 때 할 거 다 해줬다. 너희들은 안 받아도 내 사회에 몽창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부를 받은 기간에서 배우자한테는 9천만 원, 자녀에겐 6천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3억 원의 절반이죠, 합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남겼다면 역시 배우자는 이제 자기 유류분 9천만 원. 근데 부모님은 2분의 1이 아닌 3분의 1이 유류분이니까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기부를 받은 기간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본래 그들에게 남겼어야 될 절반 또는 3분의 1을 남겨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 재산이 3억 원이 또 일단 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3억 원이 전부라고 하면 다 기부하고 싶으셔도 1억 5천은 떼서 배우자에게 9천만 원, 자녀에게 6천만 원 남기시고 1억 5천만 원만 기부하셔야 그들 간의 소송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법은 그 3억에 대한 전체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3억 원 전체를 배우자에게만 이제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기셨다라고 하면 이 배우자, 어머니는 아들이 소송을 하면 얼마 토해내야 돼요? 6천만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머님은 2억 4천을 갖게 되고 아들에게 6천만 원을 반환하게 되죠. 그러면 부자지간, 모자지간에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을 아시면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대부분의 상속소송이 유류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류분과 관련해서 제가 1977년도에 12월 말에 이제 도입이 돼서 1년 경과 규정을 해서 79년도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민법에서.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대학을 다닐 때 신촌에서 기차를 타면은 그 백마죠, 백마. 백마역에 내리면 다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기 민속주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속주점 가서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제가 그때 80년대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 백마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일산입니다, 일산. 그래서 이게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토지가 무려 몇십 배가 올랐습니다. 몇십 배가. 그래서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애초에 79년도, 80년도에 장남한테 줬을 때는 1,000만 원짜리 논이 지금 실제 사례에서 60억으로 올랐습니다. 60억으로. 근데 아버님은 60억으로 올라갔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았던 오빠는 이미 땅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 유럽은 어떻게 해요? 없어. 그럼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럽인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반드시 토해내야 돼요. 옛날에 받은 게 있었다면 79년도 이후에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토해내야 되고 팔아서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1,000만 원짜리입니까? 60억짜리입니까? 60억입니다. 60억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시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79년도 1,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딸들이 10년이 안 됐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5억 얼마씩 각자 이렇게 가져갔는데 문제는 큰오빠가 그걸 다 이미 팔은 다음이었어요. 그럼 계산이 왜 판결액이 그렇게 나오느냐. 팔아도 상관없고 지금 있다고 치고 시가 감정을 하는 겁니다. 판 땅도 지금 있다고 치고 시가 감정을 해요. 그랬더니 이게 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n분의 1 한 다음에 본래 여동생들이 가져갔어야 될 절반이 판결이 난 겁니다. 유류분 제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절대로 유류분을 침해해서 남기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그 시가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상속재산을 얘기할 때 좀 전 사례에서 아버님이 3억 원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3억 원 통장으로 이렇게 남긴 것만 따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수의라 그래서 유류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준 것까지 다 합해 놓습니다. 그러면 큰 자녀한테는 결혼할 때 집을 사줬고 그다음에 작은 딸은 유학 갈 때 그 손주 뭐 유학한데 쓰라고 현금을 준 게 있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한테는 지금 살게 해주고 이렇게 부모님의 생전에 이렇게 각자 누렸던 특별 수익이 다릅니다.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서 현재 부모님이 남겨진 3억에다가 큰오빠가 가지고 있는 집 10억짜리 더하고 그다음에 유학비 준 거 3억 원 더하고 그다음에 막내 아들 데리고 있으면서 집 져준 거 15억 더하고 이거를 다 해서 현재 재산을 40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40억, 50억 이렇게 봐서 이거를 상속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본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10억씩 가져가야 되는 남아있는 게 3억밖에 없잖아요. 이거 갖고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많이 가져간 자녀가 이 부족한 분을 채워주는 게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수익 과거에 준 것까지 다 플러스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유류분이 걱정되시는데 현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고 돈을 주는 게 좋을까요? 집을 사서 줄까요? 전자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현금을 주는 게. 똑같이 10억 원짜리 예를 들면 집을 사준다고 생각하시면 장남한테는 10억 원을 주면서 네가 이 돈 갖고 집을 사라. 그래서 10억 원을 샀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4명이로 있던 10억 원짜리 집을 줬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돌아가실 때 이 집이 강남 무지 올랐지 않습니까? 3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형은 1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집은 현재 시가예요. 30억. 30억 계산이라고. 형은 10억에다가 이자하고는 다른 개념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더합니다. 이자보다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10몇 억밖에 안 돼요. 여기 11억도 채 될까 말까요. 근데 여기는 30억이에요. 대단히 불합리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오른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간 것과 부동산을 가져간 것은 이렇게 계산 서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제가 볼 때 현금을 줘서 사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유류분이라든가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요즘 부모님들이 언젠가 한 2달 전인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제 사무실을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부부세요? 그러니까 부부시래서 이혼 문제 때문에 오신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시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둘이 있는데 그 둘한테 1원도 주고 싶지 않다는 1원도.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변호사랑 상담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한테 오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90 정도 다 되셨고 어머님이 70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암투병 중이시고 그렇게 오래 사시진 못하신대요. 근데 자식한테 정말 1원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현금화해서 다 쓰시면은 모르는데 돈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아파트 시가가 30억이 넘었어요. 30억을 무슨 수로 1년을 못 넘기신 분이 다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저기 물어봐도 방법이 없는 걸 다 알고 오셨어요. 다만 제가 왜 자녀분들한테 주기 싫으세요? 그거는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이 인상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첫 번째, 어머님 집을 파시는 거예요. 5만 원짜리 바꾸세요. 다 쓰시는 거, 다. 살림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고급 실버타운이나 또 연세가 있다고 하니까 아니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아주 정말 비싸고 좋은 데 가서 다 쓰시는 거 다. 좋은 거 드시고, 좋은 데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언제 죽을지 알고, 어머님, 내 자녀 수명이 얼마인지 알고 그걸 다 쓰냐는 거여서 그것도 또 딱히 뾰족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안내한 것이 유언 대용 신탁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찾아가면 유언 대용 신탁이요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이름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인생 신탁 이렇게 해서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각종 이름으로 이렇게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제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신탁제도가 뭐냐면은 나의 재산을 일단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가져가서 이제 운영을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주고 어디에 투자하고 병원비 얼마 주고 그래도 남으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어찌 보면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랑 형식은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 내용 신탁을 했을 때 내가 유언장을 써서 재산을 남겼을 때 한쪽으로 편중시켰을 때 발생하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여기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재산이 남았을 때 자녀분들이 역시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소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하급심에서 판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맡겼던 재산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들이 일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급심 판례들이 이제 대법원에 곧 갔을 것이고 아마 확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하급심에서 이런 판결을 했을 때 대법원이 이걸 전격적으로 뒤집을 것인가, 유류분 제도를 몰각시킨다라서 뒤집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법조계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분들한테 상속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거나 상속인이 없다라거나 이러신 분들은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해 보시는 게
아마 유언장을 써서 생기는 부작용, 소송보다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금융기관에서 계약대로 지급하니까 대단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사업자금 한 번만. 아빠, 우리 딸 유학 보낼 때 한 번만. 이런 괴롭힘? 귀찮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유류분 침해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게 똑같이 앞에서 설명드린 유류분하고 똑같이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류분은 그 남아있는 게 조금만 남아갖고 내가 받을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될 경우에 많이 가져간 다른 형제나 그다음에 기부를 받은 기관에다 나의 절반을 채워다오라고 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완벽하게 나의 상속분을 충족하진 않지만 최소한 유류분을 넘기게 남았어요. 이랬을 때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좋은데 정말 다툼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많은 게 아버님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아버님만 문제 삼아서 꼭 장남한테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장남한테. 그리고 결혼할 때 왜 맏며느리한테만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시냐고요. 그거 사주셨으면 똑같이 사주셔야지. 안 사주시고 장남은 아파트를 하나 사주시고 그다음에 그 차남은 전세를 얻어주시고 막내는 월세 보증금 해주시면 이게 돌아가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실 유류분을 넘는 약간의 재산을 남겨놨을 때 그 남아있는 재산을 1대1로 나누라고 그러면 막내 아들이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세상에 더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왜 남아있는 게 똑같이 n분의 1로 들어오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1대1로 나누는 게 불합리할 때. 또 하나. 자, 아버지가 그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저 시골에 할머니한테 물려받으신 길도 없는 맹지 논을 한 3만 평 남겼다고 하시자고요.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눌 때 서로 싸웁니다. 뭘 갖고 싶겠습니까? 월세 나오는 상가가 지려고 하죠, 서로. 그죠? 노는 너가 가져라. 3만 평이 된다. 이러면 그게 합의가 되냐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누가 갖느냐 가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거 역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게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10억이긴 하지만 장남이 사업을 잘해서 이 아파트 살 때 절반을 대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명의는 아버님 앞으로 해놓은 거지. 그러면 이 집을 나눌 때 절반을 맏아들이 그 아파트 대금을 댔으면 그것까지 해서 형제들이 n분의 1을 나누는 건 불합리하죠. 이럴 때 기여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잘하지 못해서 중풍에 걸리셔서 와병 주시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엄마가 정말 아픈 팔을 가지고 정말 대소변 다 받아내고 병원 모시고 가고 근근히 일해서 푼푼히 모은 돈 병원비 쓰고 이랬어요. 근데 그 남겨진 재산을 자식들이 홀랑 다 n분의 1을 가져간다면 이 또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기여분 문제가 발생하고 요즘 또 발생하는 게 이 자식들이 안 나가요. 이게 캥거루족이라고. 안 나가. 부모님 집에서 서로 살려고 하고 참 문화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려고 서로 다투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들어와 살면 관리비 그다음에 운 좋으면 엄마가 식대도 다 내요. 그죠? 부식비도 다 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애들을 봐줘요. 그러니까 서로 들어와 살려고 살아놓고는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는 얘기가 내가 엄마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엄마 생신 때 내가 다 차렸잖아. 너 1년에 한 번 왔잖아. 너 병 갈 때 내가 다 모셨잖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반은 나 주고 나머지는 나눠야 돼.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은 똑똑한 딸이 가만히 있나요? 저 같은 딸한테 걸려보세요. 오빠 그 집에서 공짜로 살았지. 관리비 낸 적 없지. 그다음에 엄마한테 베이비시터비 주지도 않고 애 기르게 했지. 그러니까 오빠는 오히려 토해내야 돼. 더 못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합점에서 굉장히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해서 유류분과의 차이점은 유류분은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그래도 내가 소송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요. 유류분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서 오남매라 그래도 다 하진 않습니다. 다 가가자는 오빠한테 둘째, 셋째만 하고 넷째, 다섯째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서 전원이 내가 불만이 있으면 오형제면 4명을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3명의 의견이 맞으면 3시 신청인, 2명은 피신청인. 그래서 반드시 전원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소송을 해서 아유 시끄럽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형제분들 많으셨잖아요. 9남매가 하시는데 의견이 취합돼가지고 변호사를 좀 이쪽도 하나, 이쪽도 한 명 이렇게 선임하면 좋은데 이분들 사이에도 또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2줄로 앉습니다. 당사자 9명, 변호사 9명 이렇게 2줄로 석줄, 4줄씩 이렇게 앉게 되면 다른 방청객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정말 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특징 먼저 가져간 거 놓고 계산하게 되고 기여분의 이제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아버님이 3억을 남겼고 그다음에 미리 큰오빠가 2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동생하고 상속인이 이게 둘이라고 치면 3억 원 남긴 거를 오빠는 1억 5천 나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리 가져간 2억 원을 넣어서 5억 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그럼 2억 5천씩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남아있는 3억 원에서 2억 5천을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오빠는 5천만 원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 만약에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나의 유류분이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애매하게 2억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2억 원래 상속분이 2억 5천인데 유류분은 1억 2,500인데 그 중간에는 2억 원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빠가 이미 가져간 걸 토해내진 않습니다. 남아있는 2억 원을 전부 가져가고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같은 경우 과거에 가져간 거 다 넣고 계산한다. 유류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를 먼저 그 부족한 덜 가져간 사람이 우선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원칙이 있고 기여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여분을 아까 오빠가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부양했다 이런 거로 인정되는 건 택도 없고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기여. 집을 살 때 돈을 넣었다라든가 그다음에 어머님처럼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버는 돈 다 자식들한테 부양료도 못 받고 이렇게 부양을 했을 때 기여분이 인정이 되지 웬만해서 기여분이 인정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살았다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5년, 5, 6년쯤 대법원에서 이제 의견을 탁 발표하시면서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겠다.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그래서 배우자에게 함께해서 같이 살았던 배우자에게는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고 50%, 100%를 인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여분과 관련해서 분쟁이 붙었는데 엄마하고 자녀들 간에 이렇게 편히 갈라먹었다. 그러면 엄마 쪽으로 미는 게 좋습니다.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고 많이 인정되고 있어서 만약에 자식하고 그 자식들 둘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한쪽에 기여도가 있다. 절반이 있다 그러면 3억 남긴 재산에서 1억 5천을 먼저 뗍니다. 기여분자한테 주고 나머지 1억 5천을 반반 나눕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먼저 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눈다. 그래서 기여분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되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자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은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5가지를 정하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자녀들 다 많으시고 집은 엄마 주고 그다음에 상가는 큰아들 주고 이거는 유지예요. 유지. 돌아가신 분의 뜻, 의지이지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장은 요건을 갖춰야 되고 5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필, 녹음, 공정증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 그다음 비밀증서, 구수유언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2개입니다. 가장 변호사로서 권하고 싶은 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증입니다. 그래서 20억을 한도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비용이 더 들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소송하는 거에 비해서 공증을 하는 게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공증 번잡하게 할 재산도 없고 그래도
특정 자녀한테 불쌍한 마음이 가는 자녀한테 주고 싶을 때 흔히 하는 것이 자필 유언장입니다. 직접 쓰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 안내할 때 자필 유언장 작성 요령을 저희가 안내드리게 돼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전문,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자필로 반드시 쓰셔야 돼. 타자 뚜룩뚜룩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수정하시면 듣고 상 몇 자 해가지고 수정해서 이거 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로워. 차라리 새로 쓰시는 게 나아서 전문을 자필로 쓴다. 그런 다음에 날짜, 주소, 이름 쓰시고 그 옆에 도장을 꽉 찍으셔야 돼요. 이 5가지 하나라도 결하면 안 된다는 판례가 각각이 있습니다. 일단 주소와 관련해서는 암사동까지 썼어요. 서울에 그 암사동이라고 있어요. 암사동 끝. 그럼 암사동에 홍길동이 몇 명일까요? 대단히 많죠? 안 됩니다. 번지수 정확히 쓰시고 아파트 동호수 쓰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 주소예요. 받을 사람 주소가 아니고 돌아가시는 분의 주소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유언장은 맨 마지막에 유효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날짜 선우가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헷갈려. 휴대전화도 없어. 그러면 내 환갑날. 딱 유일하게 한 번이니까 이런 건 판례가 인정해 주는데 둘째 딸 결혼식 날 이러시면 둘째 딸이 결혼 2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쓰세요. 날짜를 정확히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이름 쓰시고 이 도장이 문제인데 이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막도장을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서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명은 그 세월이 간 변하기도 하지만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번거롭지만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으면 퍼펙트 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꼭 결하시면 안 되고 서명 안 된다. 그다음에 무인도 가능하다는 판례지만 이게 지워지기도 하고 해서 그냥 막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해놓고 발견이 안 되면 어렵고요. 이거는 발견한 사람이 즉시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검인 신청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이 유언장을 발견을 했고요. 이걸 검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판사가 이 가정에 이런 유언장이 있었다. 그게 유효하다 무효하다가 아니고 유언장이 있더라라는 걸 확인해 주게 됩니다. 이게 그 유언장에 있는 재산대로 집행하는 데도 쓰이게 되고 해서 유언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빠르면 3호제 지내시고 늦어도 49제 지낸 다음에는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대체적으로 일주일 안에 신청하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이제 궁금증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게 동영상 안에 휴대전화로 이렇게 찍으시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5가지 중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은 녹음요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찍으실 필요 없고요. 목소리만 나오시면 돼요. 목소리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나와야 돼서 자 뭐라고 녹음을 하면요. 저는요 저기 이름이 신은숙이가 몇 년생이고 주소가 어디고요. 이 BTN 건물 통째로 우리 큰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들었지? 너 들었다고 여기도 녹음 중에 들어가. 저 친구 누구누구누구고요. 이 BTN 건물 저 통째로 큰아들한테 준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제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거 다 녹음을 해놓으시면 돼요. 증인 1명을. 이게 효력이 있지 이 목소리 안 나오고 동영상 안 됩니다. 반드시 녹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판례는 없는데 정확히 이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왜 내가 맘대로 하는데 유류분으로 제한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유언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는가 라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건 작성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진위와 관련해서 대단히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유류분을 침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유류분 침해하면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제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상속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부분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상속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워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적해드린, 알려드린 몇 가지만 피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사망하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부모님 제삿날
그다음에 그들 간의 그 경조사가 있을 때 가끔은 만나서 밥은 먹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일어나면 가슴에 한을 품고 영원히 남남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가족 간의 분쟁은 부모님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